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제1장 직류회로의 이해로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전압 전류 그리고 직류와 교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직류 교류 또는 전압과 전류라는 것은 저희가 초등교육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해서 저희 교재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체크하고요. 볼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류와 전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선 전압과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게 되면 직류다 라고 말하게 되고, 전압과 전류가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교류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항에 보시게 되면 이제 교류와 직류에 따른 표기법이 나와 있는데요. 직류 교류에 따른 표기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시간에 따라 크기가 일정하게 변한다 라고 하게 되면 기호상으로 대문자를 이용하고요.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방향성을 무시하고요.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라고 하게 되면 소문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항은 저희 회로 이론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다른 과목에 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항에 보시게 되면 전하, 일렉트릭 차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왔죠. 전기의 에너지량을 저희가 전하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전하는 거기 교재에 보시는 것과 같이 Q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단위는 쿨롱이란 학자의 이름을 본따서 쿨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전기의 에너지량이 일정하다. 이럴 때는 전하량의 기호를 대문자 Q를 이용하고요. 시간에 따라 에너지량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소문자 Q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소문자 Q 옆에다가 오브 T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 T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자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변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브 T, 시간에 의해서 변한다는 기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Q 오브 T라고 적어주나 소문자 Q로 적어주나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는요. 세 번째 조항의 전압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타이틀부터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제1장 직류회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류회로라는 거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가 항상 일정한 크기로 우리가 흘러간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교류라는 것은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교번하면서 흘러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교재에서는 전압이라는 건 3번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판서는 처음 시작이니까 1번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전압이요. 자, 영문으로는 저희가 볼테이지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학술적 개념에선 포텐셜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텐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 자기학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압과 전류를 아무래도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비슷한 성질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저희 교재에도 있는 것 같이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물통에다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의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 넣습니다. 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물의 수위를 높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물의 수위를 낮추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저희가 고수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수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두 개의 물통 사이에다가
물의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길로자를 써서 수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물통 사이에는 두 물통 사이에서는 이만큼의 수위차가 발생할 겁니다. 자, 이러한 수위차를 우리가 편의상 수압이라고 불러주고 있겠죠? 자, 이렇게 수압이 발생하는 두 개의 물통 사이에다가 수로를 열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당연히 높은 수위에 있는 물이 낮은 수위 쪽으로 물이 흘러가지겠죠? 그럼 우리가 흐를 류자를 써서 이것을 수류라고 말하겠고요. 이러한 수류는 두 개의 물통의 물높이가 같아지는 등수위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마치 전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이 물통과 같은 존재는요, 저희가 도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도체에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그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하량, 전기량 같은 말로써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의 에너지를 저희가 자, 고전위라고 불러줄게요. 이때 전위라는 거는 자기학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저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두 개의 도체를 하나의 길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는 전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 전선로에서 전로는 뭐 전선, 케이블, 아니면 동부스바, 알루미늄 부스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도체를 연결했더니 양 도체 간에는 수위차가 아니라 전위차가 되겠죠. 즉 이것을 전압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두 도체 사이에서는 전압이 발생하고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류는 물과 같이 등전이가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흘러가다가 등전이가 되면 더 이상의 전류의 흐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물을 빗대어서 설명했던 거를 전기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정의 전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을 전하라고 불렀죠. 전하량, 전기량. 자, 임의의 한 점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이때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을 1쿨롱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때 1쿨롱에 위치한 지점을 A점이라고 하고요. 임의의 한 점을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상황에서 1쿨롱의 전하가 정적 상태다. 다시 말해 A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AB 양단에는 전압이 걸려지 있지 않겠죠. 자, 근데 AB 양단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하는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동반하겠죠. 해서 전하가 이동 또는 운반을 하면서 W 줄만큼 에너지 단위를 저희가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W 줄만큼 소비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 양단 사이에 W라는 볼트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전압이라는 정의는요. 전압이라는 거는 1쿨롱의 전하가 자, 여기서 1쿨롱을 저희가 교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유니트 차지 또는 테스트 차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뭐 차지는 전하량을 말하는 거고 유니트라는 거는 크기가 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차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압이란 개념을 가지고 오기 위한 시험 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이란 건 뭐냐면
테스트 차지가 됐건 유니트 차지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1쿨롱의 전하가 A점에서 B점으로 운반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쿨롱의 전하가 운반했더니 10줄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한 거예요. 이렇게 10줄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AB 양단에 10V가 걸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쿨롱이 아니라요. 2쿨롱의 전하가 운반해서 10줄만큼 소비했다면 양단에는 몇 볼트냐라고 말하게 되면 5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압에 대한 정의에서 기준은 1쿨롱의 전하로 국한되어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쿨롱의 전하가 운반해서 10줄만큼 소비됐다는 것은 한 개의 전하량당 5줄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5볼트가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서 교재에도 있지만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라는 거는 1쿨롱의 단위 전하 또는 시험 전하가 A점에서 B점으로 운반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정의식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게 되면 정의식은요. 자, 전압 V는 Q분의 W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2쿨롱의 전하가 운반해서 10줄만큼 소비했더니 5볼트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Q분의 W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단위법은 에너지의 단위, 다시 말해 워크죠? 에너지 단위는 줄이 되겠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라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자, 해서 줄 퍼 쿨롱에 대한 단위를 이하 볼트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이 아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바로 이 W가 되겠습니다. 자, W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전하가 운반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요.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노란색 펜으로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W는 QV 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1쿨롱의 전하가 운반했더니 또는 어떠한 전하가 운반했더니 에너지가 얼마만큼 소비가 됐다. 그럼 그때 양단 사이 전압은 얼마냐? 이렇게 할 때도 이 공식으로 그냥 이거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빗대어서 외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어떠한 전하량에 전압을 걸었다면 이때 전하가 운반했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전하가 이렇게 운반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될 것이냐? 이런 형태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 W는 QV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전류, 커렌트가 되겠습니다. 자, 전류를 저희가 커렌트라고 표기해주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전류를 이용한 단자는 전부 다 C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을 나타내는 단자 표시는 V가 아니라 아까 포텐셜이라고 얘기했죠? 해서 P단자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자, 전류.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해서 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어떠한 도체의 단면을, 수직 단면이죠? 임의의 수직 단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위 시간, 1초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전하가 통과했냐 이런 얘기예요. 해서 이 단면을 통과한 전기적인 양을 전류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의는 단위 시간당 수직인, 여기서 수직이란 말이 좀 빠졌네요. 단위 시간당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한 전하량 또는 같은 말이 전기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정의식으로 다시 한번 작성하게 되면 앞서 전압에 대한 정의식과 마찬가지로 전류라는 것은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통과했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기본 단위계는 컬럼 퍼 세크가 되는데 이것을 이하 우리가 암페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전류의 표현법이요. 이건 표현법이란 말을 써주는 게 맞느냐? 이건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전류를 나타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전류라는 거는 또는 전기적 기호라는 거는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다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임의의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한 이 전하량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일정한 이러한 선형적인 변화량을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이때 전류라는 것은 임의의 t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통과했느냐라는 기울기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통과한 전하량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로서 전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전류의 크기라는 거는 매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순간적인 전류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자, 이러한 곡선이라는 것도요. 미소한 시간 영역으로 보게 되면 직선, 다시 말해 기울기가 되는 거죠. 해서 아주 미소한 영역. 자, 우리가 미소하다라고 할 때 저희가 dt라고 표현하죠. 앞에 dt, 앞에 t 또는 델타를 갖다 붙이게 되면 미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소한 시간 동안에 통과한 미소한 전하량에 대한 이 순간 기울기요. 이것을 우리가 전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여기다가 오브 t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전류라는 것은 시간적 변화에 따른 전하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 변화량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dt분의 dq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t분의 q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t분의 q는 선형적인 관계,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전하량이 항상 일정할 때 나타나는 공식이 되겠고요. 시간에 따라서 통과한 전하량의 크기가 매 순간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순간 변화량, 다시 말해 순간 전류의 크기로 dt분의 dq라고 나타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총전하량 임의의 시간 t초 동안에
임의의 단면을 통과한 총 전하량은 얼마가 되냐 하게 되면 이 표현도 역시 두 가지죠. 여기요. 라지 Q를 이용해서 말하는 I 곱하기 T 그리고 미소한 DQ를 통해서 나타내는 I 오브 T 곱하기 D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해서 암페어 세크가 이하 쿨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미소한 전하량 DQ는 여기서 변수 분리로 넘어가게 되면 전류 IT 곱하기 DT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임의의 T초 동안에 임의의 단면을 통과한 이곳에서 총 면적, 다시 말해 총 전하량은 얼마냐? 총 전하량 Q는 얼마냐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미소한 전하량을 적분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0부터 T초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DQ에 따른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인티그랄 0부터 T까지 IT DT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전하량에 따른 공식으로서 기억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용 정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전압과 전류에 대한 개념을 잡았고요. 물론 교재에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2절에 전기 저항과 ohm의 법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전기 저항과 ohm의 법칙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전기 저항이란 건 뭡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해서 우리가 저항을 영어로 말하면 레지스턴스 해서 대문자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hm의 법칙이라는 거는 전류라는 거는 회로 양단에 걸려준 전압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회로상에 걸려져 있는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두 가지 사항은 초등학교 때 저희가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쓰게 되면 첫 번째 전기 저항이요. 첫 번째 전기 저항을 우리가 라지 R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요. 전기 저항은 그냥 결과식 쓸게요.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전기 저항은 KS 규격마크 분의 L메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L이라는 거는 도체의 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는 스퀘어, 도체의 단면적. 그 다음에 K는 도체의 도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게 뭐지?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변형시켜 쓰게 되면 로우 곱하기 S분의 L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우라는 거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저항률이다 라고 표현하는 책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저항이라는 거는 우선은 도체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전기는 물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 파이프가 크면 클수록 물이 어때요? 잘 빠지잖아요. 근데 물 파이프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이 잘 안 빠지죠?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저항. 말 그대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저항인 것처럼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저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거는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이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류가 잘 안 흘러가기 때문에 저항은 커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이프의 길이가 길어지면 물이 잘 안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전류가 잘 안 흘러가기 때문에 저항이 커진다라는 이런 비례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금은동이죠. 도체를 금, 은, 동으로 설계했었을 때 흘러갈 수 있는 전류의 양은요,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도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저항값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고유저항이다라고 해서 히라버로 로우라고 저희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뭐 고유저항하고요. 그 다음에 도전율,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죠. 해서 고유저항과 도전율은 반비례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도전율을 시그마라고 나타나는 칙자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K라고 쓴 이유는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전기저항 얼마야? 하면 KS 규격마크분의 L메타야 라고 이렇게 외우란 얘기죠. 자, 그리고요.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옴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G라고 쓰게 되면 컨덕턴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컨덕턴스 G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G는 저항의 역수가 됩니다. 해서 이때 기호를 그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써주고요. 알파벳 철자도 MHO로 완전히 거꾸로 써주면 돼요. 해서 편의상 모우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컨덕턴스라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존재하는 소자의 크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전기 계산 연산에 있어서 편의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컨덕턴스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병렬권 회로의 이 컨덕턴스 G를 이용하게 되면 회로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컨덕턴스의 단위는 모우라고 나타내고 있지만은 S라고 해서 지멘스라고 불러줄 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옴의 법칙 또는 옴의 공식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대로 표현하면 I는 R분의 V다 이런 얘기예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이제 가끔 강의하다 보면은 전류의 정의식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의 9은요. I는 R분의 V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옴의 법칙이지 전류의 정의식이 아닙니다. 전류의 정의식은요. 아까 뒤쪽에서 정의했던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통과했냐 해서 I는 T분의 Q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류의 정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I는 R분의 V, 이거는 옴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판서상 3번으로 표현해서 저항의 온도 계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도를 상승시켰을 때의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일반적인 금속은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일반적인 금속은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상승하는 정특성 온도 계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대로 이러한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의 값이 감소가 되는 부특성 온도 계수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지 또는 반도체 소자 아니면은 전해액 이런 것들은 부특성 온도 계수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이거는 뭐 농담조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올라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던 것처럼 도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이 도체 양단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흘러가죠. 물론 전류의 흐름은 전하의 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전하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일자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도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이 전하가 또는 저희는 전자라고 하죠. 예, 전하가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이곳에 있는 불순물과 마찰을 하면서 바운딩하면서 흘러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전류라는 것은 드래프트 전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프트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분자 마찰을 하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열이 되는데 이때 이 열을 해석한 사람이 바로 줄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줄열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때 그 에너지의 크기는 I자승 R이다. 이거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리고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열량으로 환산시키게 되면 뒤에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0.24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부에서 이러한 도체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가하게 되면 도체 내부에 있었던 이런 분자들이 열 때문에 뜨거우니까 이렇게 바리바리 날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바리바리 날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전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더 불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월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항값은 증가한다.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농담조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입혀서 온도가 상승하면 일반적인 금속은 저항이 상승한다. 자, 이렇게 바라보시고 여기 대지 반도체 전해액은 반대 개념이다, 부특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온도계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온도계수라는 말을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금속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도가 상승할 때 그때의 저항의 크기는 이렇게 상승 곡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미의 T0 도시에서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크기 또는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크기를 R0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도 1도씨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그때의 저항의 크기를 우리가 RT라고 불러줄게요. 그렇다면 온도계수란 말은 뭐냐? 온도가 1도씨 상승할 때 발생하는 저항의 상승 비율을 저희가 온도계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까지의 저항의 크기는 우리가 R0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도씨 상승할 때 올라간 저항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온도계수에 대한 정의는 1도씨 상승에 따른 저항의 상승 비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R0 알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가 바로 온도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도씨가 아니고요. 1도씨가 아니고 온도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저항의 크기에서 이렇게요. 금속의 경우는 이렇게 상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초기 온도 T0에서 저항의 크기를 우리가 R0, 그 다음에 임의의 온도 T도시에 따라서 발생한 저항의 크기를 R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T에서 T0만큼의 온도차가 발생했었을 때 그때 변화가 된
전체 저항 RT 값은 얼마냐? 자, 이것도 위의 정의식과 같습니다. 자, 이만큼이요. 요만큼의 저항의 크기 얼마입니까? R0죠. 그리고요. 온도차에서 발생한 저항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자, 1도씩 올라갔을 때 저항 상승비가 R0 알파예요. 그렇다면 이거만큼의 온도차 T만큼 발생하게 되면 좀 밑에서 쓸까요? 온도차 T는 T-T0죠? 이거만큼의 온도차가 발생했을 때 상승한 저항의 크기는 R0 알파 라지 T가 되겠습니다. 해서 토탈 저항값은 R0와 R0 알파 T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공식으로 옮겨서 정리하게 되면, 자, 우선 첫 번째, 일반적으로 도체는 구리가 많죠? 그래서 구리의 온도 계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알파는 1, 2, 3, 4.5 플러스 초기 온도 T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사급 수준은 아니고요. 기능사에서 구리의 온도 계수 얼마냐? 이렇게 해서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5 기차 땡이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1, 2, 3, 4.5 플러스 T0 이것이 온도 계수고요. 두 번째, T도시 변화에 따른 저항의 크기는요. RT 값은 R0 플러스 R0 알파 T가 돼서 여기서 R0로 묶어내시게 되면 1 플러스 알파 라지 T가 되는데, 라지 T라는 거는 변화된 온도에서 초기 온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해서 전체 저항 RT는 여기 위에 있는 공식 그대로 써서 R0 대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T 마이너스 T0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뭐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한 내용의 결론이기 때문에 노란색 박스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가장 초기에 설정했던 R0 플러스 R0 알파 T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마 암기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자기학편에서 참고를 하게 되면 저희 회로 이론은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자기학에서는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데, 자기학에서는요. 이렇게 금속 한 개에 대해서의 온도 계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연결을 시켰었을 때 합성 온도 계수는 얼마냐, 거기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1-2절 내용도 저희 교재상에서 완료가 됐고요. 자, 교재에 넘기다 보면은 오메 법칙이 있고 오메 법칙의 미분형이 또 나와 있네요. 자, 오메 법칙의 미분형. 자, 요거 한번 써볼까요? 내용 조항에선 여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뒤에 써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써드리는 부분도요. 회로 이론이 아니라 자기학적인 부분입니다. 자, 우선 전류가 R분의 V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 R을 전기저항 공식을 갖다 쓰는 거예요. 얼마였어요? KS 규격마크분의 L메타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기학편에서요. 이 전압이라는 거는 전위차 V라는 거는 거리 곱하기 전개의 색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학을 배우셔야지만 이 표현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학을 아직 학습 안 하신 수강생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듣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대신에
거리 곱하기 전개의 세기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거리끼리 서로 지워지다 보니까 도전율 곱하기 전개 곱하기 단면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옴의 법칙의 미분형이란 건 뭐냐? 이 옴의 법칙을 도체 면적에 대해서 미분을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문자 i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전류를 면적에 대해서 미분한다 또는 전류를 면적에 대해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S로 미분하든 나누든 얼마가 나옵니까?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의식에 의해서 암페어 퍼 메타 스퀘어가 되는 전류 밀도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저희가 자기학편에서 전류 밀도 얼마냐? 그러면은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옴의 법칙의 미분형 얼마냐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자기학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회로 이론과 무관하기 때문에 우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1-3절에 전력과 줄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력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력은 저희가 파워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파워. 근데 이걸 쉽게 말하게 되면 일량이 됩니다. 자, 일량이라는 거는 첫 번째 정의를 내리게 되면 단위 시간당 전기적으로 행한 에너지 또는 일의 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위 시간당 발생한 소비된 에너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정의식을 내리게 되면 자, 전력이라는 거는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됐냐 또는 에너지를 행했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위는 줄 퍼 세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전력을 정의한 사람은 와트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하 W 와트인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대로 다 쓸게요. 이렇게 와트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전력과 옴의 법칙이요. 우선 이 와트, 전력이죠. 전력에 대한 식을 좀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력이라는 거는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전기적으로 행했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전기가 한 일은 뭐예요? 바로 전하가 운반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량이 되겠죠? 해서 전하가 운반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는 앞에서 W는 QV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에 대한 정의식 뭐였습니까? 전류는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통과했냐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T분의 ITV가 되고요. 이때 TT 약분하게 되면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옴의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전력이라는 거는 자, 우선 VI다. 전압 곱하기 전류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고요. 옴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 또는 V는 IR 이 되기 때문에 V 대신에 IR을 본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I잣은 R이 되겠고요. 그리고 I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하게 되면 R분의 V자승이 되겠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전력 공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력은 뭐냐? 다시 말해 전류의 정의식은 뭐냐? 하게 되면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행했냐라고 정의하시면 되겠고, 이때 W 대신에 전하가 운반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옴의 법칙을 대입하게 되면 I자승 R분의 V자승으로 최종 결과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요. 바로 이 부분이요. 전하가 운반하게 되면 여기 있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열이라는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때 에너지 크기는 얼마냐? 바로 이 I자승 R만큼의 전력이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전력량과 줄열입니다. 자, 첫 번째 전력이 아니라 전력량이죠. 전력량과 줄열이요. 자, 우선은 전력량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전력을 썼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량 W는 전력 곱하기 사용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전력은 앞에 정했던 것과 같이 전압 곱하기 전류 I자승 R, R분의 V자승으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의 단위는 와트 세컨데 이하 줄이라고 나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줄열은 얼마냐? 줄열은 바로 뭐냐면 전하가 이동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크기는 얼마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제. 그럼 그 열의 크기는 얼마냐? 그게 바로 줄열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줄은 몇 칼로리예요? 0.2389 땡땡땡 칼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약 0.24 칼로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열 H는 전력량 단위 줄에다가 약 0.24만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P 대신에 VI, I자승 R, R분의 V자승을 다 쓸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I자승 R입니다. 해서 0.24 I자승 R 하게 되면 단위는 칼로리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항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네모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 전력량에 대한 기본 단위법이 있습니다. 전력량에 대한 기본 단위는 1kWh가 됩니다. 다시 말해 전력의 사용 kW를 몇 시간 사용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량에 대한 기본 단위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kWh가 몇 칼로리인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킬로와트를 1시간 동안 쓰게 되면 발생하는 열량은요. 자, 우선은 hour를 세크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단위를 세크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가 되기 때문에 60 곱하기 60은 3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600 킬로와트 세크가 되고요. 이때 와트 세크를 우리가 이하 줄이라고 앞서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줄은 0.2389라고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0.2389를 곱해주게 되면 3600 곱하기 0.2389를 곱해주게 되면 단위는 칼로리가 되겠죠. 줄이 칼로리로 바뀝니다. 그럼 계산기로 요거 눌러주게 되면
약 860kcal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량의 단위 kWh를 칼로리로 환산시키게 되면 860kcal가 소비가 된다라는 걸 그냥 패턴적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교시 때는요. 그렇게 큰 어려운 내용을 다룬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지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아오면서 정의했던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기 위해서 써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분간 쉬었다가요. 저희가 저항의 접속법과 그 다음에 배율기, 분류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